2021년 3월 18일 19살의 에딜로바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햇살처럼 밝았으며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눈빛에는 삶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불과 하루 뒤 이 아름다운 여대생은 끔찍한 범행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너무나도 잔혹했던 탓에 카자흐스탄 당국은 한때 여론을 잠재우려 했고 심지어 가해자의 사진과 정보까지 철저히 가리며 비밀에 붙여 사건은 여러 겹의 베일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소녀는 언론과 경찰마저 경악하게 한 어떤 끔찍한 사건을 겪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야잔 에딜로바는 2002년에 태어나 카자흐스탄 알마티 남부의 구 시가지에서 성장했습니다. 이곳은 거리들이 좁고 20세기에 지어진 주택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지카시답게 도로는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에딜로바의 아버지는 화물 운전사로 매일 도로 위를 달렸고 어머니는 슈퍼마켓 계산원으로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하곤 했습니다. 부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하며 절약해 오직 딸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에딜로바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준 용돈으로 천을 사서 교복을 세련된 원피스로 리폼했고 친구들은 그녀에게 옷을 디자인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에딜로바는 알마티 국립기술대학교에 합격해 의상 디자인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늘 손을 가장 먼저 들며 전문 이론에 대해 남다른 통찰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수업 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 스케치가 가득했습니다. 고전적인 궁정풍에서부터 현대적인 미니멀리즘까지 모든 도안에는 원단 선택, 색상 조합, 제작 디테일까지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학년이 되자 그녀의 작품 비단길 위의 불꽃이 교내 디자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심사위원들은 민족적 색채를 지니면서도 세련된 감각이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에딜로바는 수업의 시간에는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아한 재단사라는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녀는 디자인 실력은 물론 패턴 제작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통통한 체형의 여성이 맞는 드레스를 찾지 못해 고민하자 에딜로바는 그녀의 체형에 맞춰 하이웨이스트 A라인 원피스를 디자인했습니다. 어두운 계열의 원단에 정교한 무늬를 더해 체형 단점을 효과적으로 가렸습니다. 곧 그녀는 손님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재단소 사장도 그녀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다면 에딜로바는 졸업 후 의상 디자인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을 것이며 미래 역시 밝고 희망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남자의 등장이 그녀의 모든 꿈을 산상조각냈습니다. 2020년 11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우만 베르디 토레베코프라는 남성이 이 재단소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그는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학술회의에 참석할 정장을 맞추러 왔다고 했습니다. 치수를 재기 위해 기다리던 중 그는 도안을 그리고 있던 에딜로바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토레베코프는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했지만 미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딜로바는 그의 해박한 지식에 끌렸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차 의상 디자인을 넘어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토레베코프는 가끔 전문 서적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자신이 일하는 약국을 구경시켜주며 약재 조제 과정이 담긴 미학적 원리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순수했던 에딜로바는 그의 의도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인생의 멘토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점점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었습니다. 알마티의 거리는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였고 에딜로바는 평소처럼 일찍 재단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천을 정리했고 저녁에 남자친구 알렉산드로와의 데이트를 한껏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커플은 예술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으며 둘 다 디자인을 전공했기에 공통 관심사가 많았고 반년간의 연애 동안 두 사람은 점점 더 돈독해졌습니다. 이날 데이트에서는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고 시내 중심에 있는 유명 맛집도 함께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오후 4시 에딜로바는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탈의실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흰색 니트와 청바지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살짝 고쳤습니다. 재단소를 나서기 전 그녀는 알렉산드르에게 자기야 저녁에 봐 라는 메시지를 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영화가 시작할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에딜로바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르는 극장 앞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며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늦는다고 생각해 메신저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고 점점 불안해진 그는 즉시 에딜로바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간 알렉산드르는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에딜로바가 퇴근 후 지나갔을 것으로 보이는 경로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한 남성과 함께 오아시스 아파트에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후 다시 나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관리인은 그날 오후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 남성은 바로 앞서 언급된 토레베코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관리인은 경찰에 그의 전화번호를 제공했지만 전화를 걸어도 꺼진 상태였고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한 끝에 그가 사건 당일 오후 병가를 내고 약국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상한 정황은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더 많은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은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들을 탐문했습니다. 트레베코프의 맞은편에 사는 한 노부인은 그날 저녁 그의 집에서 심한 말다툼 소리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그 남성이 혼자 지내며 외부와 잘 어울리지 않았기에 그녀도 감히 간섭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에딜로바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도 조사했으며 실종되기 전 그녀와 토레베코프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 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보아 이 독신 남성은 매우 높은 범행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마티 경찰은 긴급히 심사를 거쳐 다음날 새벽 마침내 강제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차례 문을 열라고 명령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경찰은 결국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했는데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의 기억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충격을 남겼습니다. 집안에는 구역질나는 악취가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토레베코프는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고 턱 밑에는 끔찍한 자상이 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가 쥐어져 있었고 바닥은 피로 물들어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쓰레기와 비닐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는 분명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국은 모든 공식 발표에서 토레베코프의 사진을 철저히 비공개 처리했으며 공개된 CCTV 영상에서도 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보신다면 범인의 베일에 쌓인 배경과 외모가 밝혀질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구급차를 호출해 토레베코프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처치를 받게 했고 이어 곧바로 현장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마치 잔혹한 전쟁이 벌어진 듯한 광경으로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주방 가스레인지 위 냄비 속에서 머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냄비 속 물은 여전히 끓고 있었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며 지독한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관들은 집안에서 수상한 작은 비닐봉지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모두 수거하여 열어본 결과 그 안에는 이빨과 손톱, 발톱을 포함한 총 20개의 손발톱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토레베코프는 이 모든 이빨과 손발톱을 각각 개별 비닐봉지에 담아 라벨과 번호까지 매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 곳곳에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신체 일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현장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도시 외곽의 쓰레기통 여러 곳에서 피해자의 나머지 신체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토레베코프는 3월 19일과 20일 밤에 걸쳐 시신을 나눠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마 경찰이 이렇게 빨리 들이닥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 결과 에딜로바가 아파트 안에서 토레베코프의 관계 요구를 거절한 뒤 끔찍한 보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레베코프가 보인 이 병적인 행동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에딜로바의 가족은 비보를 접한 후 큰 충격에 빠졌고 활기차고 꿈이 많았던 딸이 이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에딜로바의 남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미친놈이에요. 단순히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 왜 이빨 하나하나, 손발톱 하나하나를 뽑아서 따로 비닐봉지에 담았겠어요? 에딜로바의 부모는 하루 종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부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도 하지 못한 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영원히 자신들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자친구 알렉산드르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모습으로 경찰서 앞에서 오열했고 여자친구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사건의 세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점차 공개되자 에딜로바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녀의 대학 동기들과 교수진은 슬픔에 잠긴 동시에 극도의 충격에 휩싸였고 알마티 시민들 사이에서도 공포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관련 주제는 SNS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카자흐스탄 당국의 한 조치가 피해자 유족과 대중들의 강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사건이 사법 절차에 들어간 이후 카자흐스탄 당국은 모든 공식 문서와 보도자료에서 토레베코프의 사진에 두꺼운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름과 직업 등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그의 개인 신상이 철저히 비공개되었습니다. 언론이 그 이유를 묻자 법무부는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이라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의 없는 답변은 오히려 대중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고 사회적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29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토레베코프는 건강을 회복했고 곧바로 교도소로 이송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는 에딜로바를 살해한 사실을 곧바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자백의 조건으로 그는 에딜로바에 대한 성폭행과 시신 훼손 등의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는 손발톱과 이빨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단지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고문하거나 강제로 굴복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몇 개월 후 알마티시 법원은 큰 주목을 받던 이 사건에 대해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전 과정이 비밀리에 치러졌고 피해자 가족들조차 방청을 허용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그에 대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지나치게 잔혹하여 사회적 과도한 관심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오히려 황당한 느낌을 주며 진실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사건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라면 오히려 재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법의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닐까요? 오히려 이 같은 비공개 조치는 혹시 범인에게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대중들의 의혹을 더욱 키우고 말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카자흐스탄이 2021년 초에 사형제를 폐지했다는 점입니다. 예상대로 재판 결과는 토레베코프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5년형과 피해자 유족에게 34,000파운드, 하나 약 6,321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가해자의 신상과 사진을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 에딜로바의 가족은 깊은 분노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죠. 딸의 소중한 목숨이 고작 34,000파운드에 해당하는 것이냐는 격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토레베코프는 40대 초반에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더욱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딜로바의 가족은 계속해서 여러 경로로 탄원 활동을 벌이며 법원이 이 사건을 재심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 또한 이 판결 결과에 대해 깊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토록 잔혹한 범죄자는 절대로 살아서 감옥을 나와선 안 된다. 가해자의 수법이 비정상적으로 잔인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확산되었고 관련 논의는 식을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여론 외에도 대중들은 여전히 당국이 왜 범인을 엄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상 정보를 감추며 보호하려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사건은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2021년에 발생했습니다. 고정의감을 가진 네티즌들이 행동에 나섰고 토레베코프에 대한 신상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이들은 마침내 그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해당 계정은 곧 당국에 의해 차단되었지만 온라인 사용자들은 이미 그의 실물 사진과 배경 정보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얼굴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그는 극도로 변태적이며 잔혹한 인물입니다. 라흐만 베르디 토레베코프는 1993년 알마티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존경받는 전문가였습니다. 전형적인 고학력 지식인으로 평가받던 인물이었죠. 그의 주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은
그를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다만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드물었고 업무 중 갑자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눈빛이 차가워지는 일이 가끔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토레베코프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던 중 사건 발생 전 그가 한 개인 병원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팀은 그 단서를 따라 해당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측 직원들이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려 했지만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나서야 마침내 임을 열었습니다. 알고 보니 토레베코프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였습니다. 의학박사 학위를 가진 고학력 전문직 인물이 사실은 위선적인 괴물이었단 말이죠. 그의 정체가 드러나자 대중의 분노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거센 여론의 압박 속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서 일부 신체훼손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에딜로바의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도시 외곽 쓰레기통에서 다른 신체 부위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조심스럽게 법의학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 결과 아파트에서 발견된 그 일부 시신은 에딜로바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레베코프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건 우연일 뿐이며 그런 이상한 것들이 왜 내 집에 있었는지 나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관된 태도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와는 상관없다. 이 의혹에 대해 경찰이 더 깊이 수사했는지 여부는 아직 공개된 바 없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토레베코프는 연쇄살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왜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걸까요? 범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수집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기념품 수집 심리의 사례입니다. 이는 많은 연쇄살인범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죠. 범인들은 이러한 기념품을 통해 범행 당시 느꼈던 통제력과 지배욕을 사건 이후에도 반복해서 되새기며 만족감을 얻습니다. 토레베코프가 선택한 수집 대상이 손톱과 치아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부위는 피해자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범죄 당시의 감각을 더 생생하게 떠올리게 만들고 그의 병적인 욕망을 더욱 강하게 자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토레베코프는 단순히 수집에 그치지 않고 각 항목에 번호를 매기는 정리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강한 질서감과 의식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그가 내면 깊숙이 혼란을 두려워하고 절대적인 통제를 갈망하는 성향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지적인 인물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과 깊이 관계 맺기를 꺼려하며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어떤 극복하기 힘든 심리적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해자의 생사 여부를 마음대로 조종하며 수집한 전리품에 대해 정밀하게 번호를 붙임으로써 오직 자기 자신만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그는 절대적인 군주이며 현실에서 느끼는 무기력함을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연쇄살인범들은 한번 범행을 시작하면 쉽게 멈출 수 없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법망을 피한 경험은 그들에게 보상처럼 느껴지며 자신감은 자만은 더 잔혹하고 왜곡된 범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딜로바의 남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누나가 세상을 떠나기 전 무려 24시간 동안 인간 이하의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문이 얼마나 처절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결코 초범이 저지른 범죄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판단입니다. 에딜로바가 겪은 비극은 카자흐스탄 사회 전반의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행동에 나선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정의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며 피해자의 넋에 작지만 소중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 오래된 질문 하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조와 생명,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에딜로바의 남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죽음 직전까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정조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너무나 원해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12살 때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었고 2년 후에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직접 인신매매범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친어머니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 두 명의 여동생도 팔아버리고 이미 팔려가서 임신 중이던 어머니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막 낳은 아이도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그의 사악한 인생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연쇄 사건을 저지르고 조직을 조종하여 77명의 생명을 앗아간 악질 범죄자 펑미아오지 아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66년 9월 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고향은 산시성 산양현입니다. 아버지는 게으르고 탐욕스러웠고 집안은 어머니 혼자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농지에서는 곡물이 생산되지 않아 생존을 위해 아지와 그의 아버지는 그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9살 때 집안 사정이 좋아지면서 아지는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 12살이 된 아지는 집이 너무 가난해 학업을 중단하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구걸을 하던 중 그는 한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 이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지는 즉시 동의하고 그 사람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인신매매범의 차였습니다. 결국 인신매매범은 500위안, 약 9만 5천 원의 그를 허난성의 한 가정에 아동 노동자로 팔았습니다. 아지는 인신매매범이 돈을 세며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지는 아동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구걸하는 것보다 더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잠깐 졸기라도 하면 채찍질을 당했고 매일 5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으며 고용주는 자주 며칠씩 그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지는 금세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년 후 14살이 된 아지는 드디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고용주가 목욕을 하는 동안 몰래 도망쳐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아지는 구걸하며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야 겨우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행복과 관심이 아니라 어머니의 냉담함과 계속되는 굶주림이었습니다. 아지는 쓰레기를 주워가며 그걸로 어렵게 가정을 꾸리는 어머니를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가난 때문에 생긴 일이야. 돈이 없으면 물건을 팔면 되잖아. 16살의 아지는 자신이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인신매매범은 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일을 해도 돈이 안 되고 구걸해도 돈이 안 되니 차라리 나도 인신매매범이 되자. 이성을 잃은 아지는 어머니를 어떻게 팔아넘길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지는 자신이 납치되었을 때의 속임수 방법을 어머니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외출하는 동안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거짓말하며 장수성에 가정부를 구하는 집이 있는데 월급도 높고 식사와 숙소도 제공되며 환경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는 몇 년 동안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싶은 어머니에게 이러한 요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지가 선택한 구매자는 한 노총각이었습니다. 아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장수성에 도착했습니다. 구매자와 아지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상대방이 건네주는 돈을 받을지 말지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곧바로 웃으며 상대방이 건네준 현금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 아지는 어머니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어머니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지는 어머니를 팔아 번 300위안, 약 5만 7천 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당시 중국에서 한 노동자의 반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지는 매우 기뻐하며 웃었고 그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돈은 그가 1년 내내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는 인간의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지에게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저지른 일들은 이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아지는 어머니를 팔아 돈을 벌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몇 근의 고기를 사서 가족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돈이 났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묽은 죽조차 먹기 힘들었는데 고기를 먹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모에게 가서 큰 돈을 벌려고 했어요. 떠나기 전에 저에게 12안을 주면서 2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가족 모두는 어머니에게 친여동생이 주주현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지는 돈을 몰래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이 때때로 배가 고파서 기절할 지경이 되어도 그는 절대 돈을 꺼내 먹을 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지가 어머니를 팔아버린 지 1년 반이 지나자 아버지는 집안의 적막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아지에게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부자간에 자주 다투고 심지어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내의 여동생 집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지는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진짜로 가면 자신이 어머니를 팔아버린 사실이 드러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미 팔아버리고 돈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지는 초조해하며 또 하나의 놀라운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차라리 여동생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데려와야겠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아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어머니를 데려오겠다고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동생들이 집에서 굶주리는 것이 안타까워 여동생 둘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해 본 후 그 말이 맞다고 여겨 아지가 여동생들을 데리고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아지의 아버지는 이것이 딸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곧 아지는 여동생들을 데리고 장수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처음 어머니를 팔았던 구매자를 찾아가 다시 높은 가격에 여동생을 그 노총각에게 팔고 어머니를 되찾았습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그는 또다시 300위안, 약 5만 7천 원을 벌었습니다. 아지는 어머니를 되찾아온 후 마치 연극을 하듯이 울면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자신이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으며 앞으로는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말하며 어머니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실종된 여동생들에 대해서는 아지가 그녀들이 부유한 집에 입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지의 사악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구매자의 아이를 낳은 상태였는데 일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지는 이 이복 동생도 팔아버려 600위안, 약 11만 4천 원을 벌었습니다. 이때 아지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더 이상 집에서 구걸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출하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팔아 번 돈을 여비로 사용하여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지는 교육을 받지 못해 많은 일자리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배불리 먹지 못해 키가 158cm에 불과하고 체중도 50kg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육체 노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아라고 주장하며 여러 곳에서 도제로 들어가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지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몇 가지 기술도 배웠습니다. 1989년 23살의 아지는 친구의 소개로 주주현 신자이 향의 한 외로운 노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왕젠후이였고 그는 아지를 매우 아꼈습니다. 왕젠후이는 아지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겼고 자전거 수리 기술을 전수해 주었으며 아지의 이름을 왕홍더로 바꿨습니다. 노인은 아지가 과거의 비참한 경험을 잊고 관대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를 바랐습니다. 아지는 이 이름을 매우 좋아했는데 이 이름은 그가 마침내 평범한 삶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전거를 수리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왕젠호이는 아지를 완전히 믿게 되었고 몇 년 동안 모은 저축을 아지에게 맡기며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아지는 다시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왕젠호이가 갑자기 병이 나서 급히 돈이 필요했을 때 아지는 상징적으로 5위안, 약 950원을 줄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매우 상심하여 그 후로 아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1990년 아지는 주즈현에서 호씨 밑에서 일하던 중 호씨의 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호씨는 아지가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 결혼을 반대하고 아지를 가게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후 아지는 여자친구를 속여 함께 도망쳤고 자전거 수리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가족의 삶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아지의 아내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수리만으로는 아지의 가족이 생활하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한 아지는 다시 나쁜 생각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납치해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내를 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출산 능력이 있고 그의 생활을 돌볼 수 있으며 그의 생리적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어 큰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지는 아내가 집에 없을 때 겨우 1살 된 막내 아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아지는 아들을 팔 때도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가정에 팔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든 아이는 남겨두었다가 커서 자신을 부양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일을 물었을 때 아지는 대충 거짓말을 지어내어 아내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팔아버린 아이의 돈은 금방 두 사람에게서 쓰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지는 주변에 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지는 계속해서 납치 사업을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96년 아지는 산시성의 불법 금 재련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지가 조금의 돈을 벌었지만 조직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의 몫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지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퉁관이라는 곳에 금이 많고 현지 사람들이 모두 금을 재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지는 현지 금 재련업자들을 노리기로 하고 조직에서 대담한 세 사람을 찾아 함께 다른 사람의 금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사람은 매우 교활해서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빨리 써버리는 습관 때문에 그들은 자주 도둑질을 했고 2년 넘게 금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은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지는 더 사악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차라리 집에 들어가서 강도질을 하자. 어차피 여기 집집마다 돈을 숨겨놓고 있으니. 1997년 아지는 자오샤오쥔, 왕텐싱, 장젠, 자오샤오빈 등과 만나 금 재련업자들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속적으로 강도와 여성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지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자신의 자세한 상황을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딩윈하오, 수샤오핑, 그리고 스천 출신의 고츠와 함께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여 범죄를 계속했습니다. 1998년 2월 14일 새로운 조직은 퉁관현에서 첫 번째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범죄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이 여성 피해자와 강제로 관계를 가졌지만 아지는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을 남기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조직의 범죄 성격을 단순한 강도에서 살인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 원칙은 집에 들어가 강도질을 한 후 반드시 피해자와 관계를 갖고 살아남은 사람을 남기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1998년 3월 8일 새벽 1시경 아지 일행은 한 가정집에 도착하여 철망치로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의 손발을 묶고 폭행을 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집주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겨우 얻어낸 것은 반쯤 새 것인 노란색 재킷 한 벌뿐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경 아지는 얼굴을 가리고 마을의 또 다른 가정집에 갔습니다. 그는 집안의 부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재빠르게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남편을 심하게 때려 중상을 입히고 이 부부를 침대 시트로 묶었습니다. 이후 그는 장롱에서 현금 100여 원을 찾아내고는 신속히 도망쳤습니다. 전체 과정은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8년 3월 31일 새벽 2시경 몇 명의 악당이 한 마을 주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찾지 못했고 대신 세안제, 백주 한 병, 땅콩을 훔쳐갔습니다. 이후 이들은 옆집으로 가서 철망치와 나무막대로 집주인 부부의 머리를 때려 두 사람을 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곡물 장식장에서 소량의 현금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범행 현장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1998년 7월 20일 아지는 동료 3명과 함께 어느 농가 밖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집안 사람들이 불을 끄고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린 후 몰래 뜰 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심지어 1살 된 아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후 아지는 집안을 유유히 돌아다니며 집안에 있던 20위안의 현금을 챙긴 후 동료들에게 떠나자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산시성에서 가장 큰 참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많은 살인사건이 있었지만 1살 된 아기까지도 살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아지를 체포하고 아기를 살해한 이유를 물었을 때 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없는데 그가 살아있는 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나는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아지는 피해 가족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번 범행도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가족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팀원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비인간적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단원들이 반복적으로 강도와 살인을 성공하면서 단 10일 만에 그들은 14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이는 산시성 경찰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지는 매번 범행 후 시간을 내어 복귀하고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각 성의 경계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관할 구역을 넘나들며 수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지는 경찰이 협력하는 동안 단원들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지는 몇 명과 함께 허난성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에 아지는 범행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경찰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할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단원들이 허난성에 도착한 후 그들은 신속한 탐색 끝에 한 가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98년 8월 4일 그들은 익숙한 수법으로 5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백유안 약 1만 9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아지는 떠나기 전 동료들의 충격적인 시선 속에서 집주인 남성의 성기를 잘라냈습니다. 다른 단원들은 그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지는 이렇게 하면 경찰이 이를 감정적 갈등으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오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지는 자신의 계략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꼈고 이는 그를 동료들 사이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지의 사악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고한 낯선 사람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동료들조차 그를 화나게 하며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가족조차도 납치할 수 있는 인간 이하의 존재였습니다. 아지의 단원 중 고츠라는 멤버는 아지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4명이 산시성 경계에서 연속으로 4번의 범죄를 저지른 후 아지는 잠시 멈추기로 하고 단원을 해산했습니다. 당시 아지는 우회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첫날 밖으로 물을 길러 나가려던 아지는 문을 열고 웃고 있는 고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지는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온 이유가 자신의 거처를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는데 고츠가 따라온 것입니다. 아지는 전례 없는 위협을 느끼고 고츠를 제거할 방법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2달 동안 쉬려고 했던 아지는 즉시 계획을 수정하여 고츠와 함께 동료들과 다시 합류해 범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아지는 동료들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고츠를 제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곧 아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998년 3월 31일 단원 4명이 다시 합류한 후 아지는 다른 2명의 동료를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2사람에게 고츠가 매번 물건을 몰래 숨기고 이제는 동료들을 배신하고 경찰에 정보를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부의 적이었기 때문에 3사람은 즉시 고츠를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한 가정을 목표로 정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이 끝난 후 아지는 몰래 고츠를 부엌으로 데려가 식용유 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가. 집에 가서 요리할 때 쓸 수 있을 거야. 이 기름도 싸지 않아. 고츠는 아지가 자신을 생각해준다고 여겼지만 그 기름이 그의 마지막을 위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사람은 밤을 틈타 도망치다가 깊은 도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아지는 다른 2사람에게 신호를 보냈고 3사람은 함께 돌을 들어 고츠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후 아지는 천천히 고츠의 몸에서 식용유를 꺼내 반은 고츠의 몸에 부었고 나머지 반은 나무에 매달아 병뚜껑에 구멍을 통해 기름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후 아지는 고츠의 몸에 불을 붙였고 불이 다 타고 나서 고츠는 숫덩이로 변했습니다. 고츠를 제거한 후 아지는 나머지 2명에게 새로운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나는 여러 지방에 방언을 구사할 수 있어서 경찰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내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지는 반복된 범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금, 은, 보석과 현금만 훔치고 쉽게 처분할 수 없는 물건은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 아지는 여성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구 해소에 참여하지 않으며 참여하는 사람은 절대로 체액을 남기지 않는다. 구성원 간에 서로의 정보를 캐묻지 않아야 하며 이는 구성원이 체포되어 자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범행 도구와 가면은 반드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 아지 일당은 매우 높은 빈도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범행을 마친 후 그들은 즉시 차를 타고 60km 떨어진 곳으로 가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사건의 간격은 24시간을 넘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는 아지가 일당을 데리고 상황을 탐색하는 시간도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돈을 위해 사람을 해쳤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점점 늘어나면서 아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배하는 쾌감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병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지가 사후 처리를 맡으면서 일당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허난성과 산시성의 경계에서 이동하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998년 8월 14일
일당은 산시성으로 돌아와 3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천위안 약 19만 원을 강탈했으며 여주인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일당은 다시 3명을 해치고 강도질을 시도했으나 이웃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신속히 도망쳤습니다. 돈을 훔치지 못한 아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즉시 일당을 데리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 마음의 짜증을 풀기로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들은 인근 마을의 또 다른 가정을 찾아 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후 아지는 범행 빈도에 따라 집주인의 성기를 잘라내어 감정적 갈등으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위장했습니다. 동시에 2명의 동료는 젊고 아름다운 여주인을 보고 이미 사망한 그녀에게 성적 욕망을 발산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200위안 약 3만 8천 원을 챙겨 범행 현장을 떠났습니다. 8월 20일 그들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한 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은 3천위안 약 57만 원을 강탈한 후 기분이 좋아진 몇몇은 땅굴을 파고 이웃집에 들어가 그 집도 털었습니다. 11월 6일 그들은 산시성 지역의 전병 가게를 노렸습니다. 몇 명은 한 가족 3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망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2천위안 약 38원을 강탈했습니다. 몇 차례의 범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그들은 더 많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지의 병적인 동기도 점차 형성되었고 처음에는 강도를 목적으로 했으나 이제는 사람을 해치며 즐기기 시작했고 목표는 100명이었습니다. 11월 8일 일당은 2명을 해치고 사망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300위안 약 5만 7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12월 15일 허난성 이천현에서 2명을 해치고 200위안 약 3만 8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12월 16일 60km 떨어진 곳에서 2명을 해치고 사망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90위안 약 17,000원을 강탈했습니다. 남성 피해자의 생기를 잘라내어 현장을 감정적 갈등으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위장했습니다. 12월 18일 60km 떨어진 곳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3명을 해치고 500위안 약 9만 5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12월 20일 60km 떨어진 곳에서 벽을 뚫고 들어가 2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3천위안 약 57만 원을 강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단 1년 만에 77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아지 일당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속적인 범죄의 성공은 아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계획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잡힐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대규모 연쇄 사건은 산시성과 각 지방의 공안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고 심지어 중국 국가 지도자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지에서는 최대 규모의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수색에 나섰으며 출동 인원은 10,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절의 형사 기술은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건이 조사와 수색에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아지가 도망칠 기회를 주었지만 분명히 누구도 영원히 운이 따르지는 않으며 특히 연쇄살인범은 더욱 그렇습니다. 1999년 3월 26일 일당은 허난성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2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여주인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옆집 진료소에 난입하여 3명을 살해했고 여주인은 역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지는 강탈한 돈을 들고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르고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지 자신도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신원이 드러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이 반성하고 실수를 수정하는 효율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 성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자 경찰은 여러 성이 협력하여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형사 전문가들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마침내 경찰은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실마리는 1999년 1월 아지의 손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피해자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공한 단서로 경찰은 아지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지는 여전히 자신의 계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과 맞서고 싶었고 자신의 범행 속도만 빠르다면 경찰을 이기고 자신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11일 오전 10시 아지가 다음 범행 장소로 가기 위해 옷을 입고 준비하던 중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20분만 늦게 도착했어도 아지는 이미 남쪽으로 가는 기차에 탔을 것입니다. 아지는 체포된 후에도 여전히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0시간 동안 단식하며 이후에는 거품을 물고 아픈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안국장 유신생은 그의 속임수를 일찌감치 간파했습니다.
그는 직접 아지를 신문하며 아지의 남아있는 인간성을 이용해 그의 내면을 자극했습니다. 아지는 평생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만은 비교적 잘 대해주었습니다. 결국 공안국장 류신생은 아이에게 천위안의 생활비를 주겠다는 이유로 아지의 적개심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지의 집에서 발견된 작물을 이용해 아지의 자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1999년 5월 3일 피고인 아지, 디민하오, 소샤오핑은 고의 상해죄, 강도죄, 절도죄, 여성 모욕죄 등 여러 죄목으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지의 초기 단원 중 왕텐신, 장젠, 자오샤빈도 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0년 1월 28일 아지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사건을 되돌아보면 아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부모 역시 양육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쌍하지만 매우 증오스러운 인물입니다. 가정을 떠난 후에도 그는 개과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타락시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 주민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의 생명이 몇십 위안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아지는 어린 시절의 고난을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로 삼겠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아지의 본명은 펑마오지로 3살 때 어머니가 그를 사찰에 맡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선생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지에게는 친동생도 있었고 그 역시 사찰에서 자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고픔을 견디며 구걸을 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출가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형은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어린 시절은 아지가 자신을 타락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나중에 그 상처 입은 곳은 반드시 우리가 가장 강해지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둠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밝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아지처럼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2년 10월 6일 자정이 지난 후 필리핀 파사이시티의 마카파갈 대로를 따라 2명의 젊고 아름다운 모델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검은색 자동차가 그들의 옆에 멈추더니 차량의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재빨리 뛰어내려 두 모델이 반응도 하기 전에 길가에 가까이 있던 모델을 차 안으로 끌어당겨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현장에 남게 된 다른 모델은 충격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시간이 지난 후 캐손시티 도로 옆 배수로에서 한 젊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소매 셔츠와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 사격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햄버거와 2012년 10월 6일 새벽 2시 33분에 영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다른 개인 물품이 없어 경찰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몹시 어려웠습니다. 한편 줄리 앤이라는 20살의 여대생은 하룻밤 내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줄리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지만 밤새도록 귀가를 하지 않은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줄리의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져 줄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줄리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구들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줄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모여서 거리로 나가 줄리를 찾기로 했고 가족들이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는 도중 택시기사는 우연히 가족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제 길가에서 발견된 숨진 젊은 여성이 떠올라 그들에게 그녀가 줄리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기사의 말을 들은 줄리 가족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피해자가 줄리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줄리를 찾을 수 없어 택시기사에게 범죄 현장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이미 부검을 위해 영안실로 옮겨진 상태여서 줄리의 어머니는 거의 기절할 뻔했고 직접 보는 것이 두려워 아들에게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피해자가 줄리가 아니길 바랬지만 현실은 그들의 희망을 잔혹하게 짓밟았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줄리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발의 사격을 받았고 강제로 몹쓸 짓을 당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도대체 누가 줄리를 이렇게 잔혹하게 해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줄리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활발하고 말솜씨가 좋은 꿈도 많은 소녀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를 3번이나 중퇴했지만 줄리는 항상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녀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대학교에 다시 다녔습니다. 그녀는 학위를 받아 희망찬 앞날을 꿈꿔왔지만 모든 것이 끝나 더 이상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줄리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사건 전날 밤 줄리가 본인에게 전화하여 친구 알테아가 방송국에 일자리를 구해줬다며 면접을 보러 가도 되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면접 시간이 저녁이라 줄리의 어머니는 걱정을 했지만 알테아가 함께 있어 조금 안심되어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23살의 알테아는 모델계에 떠오르는 스타이고 2010년에 FHM 잡지의 월간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테아가 줄리를 모델계로 데려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었고 줄리가 대학교 학비를 벌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줄리는 알테아를 매우 존경했고 두 사람은 항상 붙어 다니며 마치 쌍둥이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줄리가 납치된 그날 밤 알테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알테아가 줄리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알테아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범인의 차량은 사라져버렸고 그녀는 차량 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경찰이 최고의 수사기의 타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알테아는 줄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우선 알테아에게 연락하여 그녀에게 경찰서로 와 조사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알테아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알테아의 형제는 경찰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알테아가 심리적으로 아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줄리처럼 자신도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며 안전을 위해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알테아를 강제로 불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가 시작 단계이고 확인해야 할 단서와 증인이 많아 경찰은 일단 수사를 진행하며 꼭 필요할 때 알테아를 찾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줄리가 발견된 곳은 주택가였고 근처에 학교, 교회, 회사 등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장 근처의 주민 몇 명은 경찰에게 10월 6일 오전 5시경 사격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주민들은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 줄리가 버려진 곳에서 미쓰비시 몬테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차량 번호는 TW0505였지만 밤이 깊어 차량의 색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진한 색깔의 차량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법의학팀은 경찰에게 줄리가 발견될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제출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시간이 기재된 영수증이 있었는데 이는 줄리가 피해를 당했을 때 시간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2012년 10월 6일 새벽 2시 33분에 누군가가 패스트푸드점에서 2인분의 햄버거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바로 해당 패스트푸드점에 연락하여 CCTV 영상을 확보했고 그 시간에 음식을 구매한 사람이 페르난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문신이 있는 키 큰 남자였고 놀랍게도 피해자 줄리의 절친 알테아의 남자친구였습니다. 페르난도는 검은색 미쓰비시 몬테로를 운전하며 종종 알테아를 집에 데려다 주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줄리를 납치하고 해친 범인이 알테아의 남자친구일까요? 그렇다면 그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는 줄리가 그의 여자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경찰은 알테아를 찾아 사실을 신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알테아는 여전히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고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배치하여 알테아의 집을 24시간 감시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대의 차량이 알테아의 집으로 들어가 몇십 분 후 다시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 차량을 따라가 알테아의 남자친구인 페르난도의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는 검은색 미쓰비시 몬테로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량 번호는 목격자가 말했던 TW0505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 차량은 페르난도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페르난도가 평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페르난도의 집 문을 두드렸고 예상대로 페르난도와 알테아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알테아가 안전을 위해 숨어 있다고 했던 곳이 바로 용의자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2012년 10월 9일 알테아와 페르난도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알테아는 몇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울면서 경찰에게 본인은 단지 남자친구에게 줄리를 혼내주라고 부탁한 거라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알테아와 줄리는 함께 오랫동안 모델 일을 하며
언제나 친자매처럼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우정에는 이미 깊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알테아의 말에 따르면 줄리는 모델계에서 알테아의 비밀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알테아가 사생활이 문란하고 다른 남자와 아이 둘을 낳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는 알테아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모델계는 워낙 변화가 빠른 곳이라 알테아는 힘들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만약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모델로서의 삶은 끝장날 것입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건 알테아는 정말로 두 아이를 낳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테아는 줄리가 한 짓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줄리는 알테아의 인격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꿈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하여 그녀는 줄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고 줄리가 본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알테아는 남자친구인 페르난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페르난도는 32살의 문신가게 주인이었고 알테아에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자신에게 맡기라며 원하는 대로 줄리를 혼쭐 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테아의 계획대로라면 페르난도는 다른 사람을 시켜 줄리를 사람 없는 곳으로 납치한 후 구타를 하거나 불구로 만든 뒤 다시 풀어줘서 줄리가 평생 모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줄리가 납치되는 순간 모든 건 알테아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겁을 먹게 된 알테아는 페르난도의 말을 무시하고 줄리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테아는 자신이 약간의 악의적인 마음은 있었지만 법을 어기지 않은 무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알테아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움이 되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차량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또 잠시 후에는 차량 종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또 후에는 범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경찰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줄리를 구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줄리가 납치된 후에도 알테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줄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계속 올리며 마치 줄리와의 우정이 변치 않음을 과시하며 그녀는 대중 앞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특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알테아는 슬픔을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잘못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알테아의 행동은 그녀가 줄리를 해친 진범이란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한편 다른 신문실에서는 알테아가 자백했다는 소식을 들은 페르난도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친구 제이마르 와라지와 와라지의 2명의 친구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줄리를 그 셋에게 넘겨준 후 떠났고 그 셋이 줄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3명의 용의자는 쉽게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그중 한 명은 저항 과정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22살의 와라지와 28살의 젤렌 파사윌란만을 체포하였습니다. 체포된 와라지는 바로 자백했는데 그는 사건의 누락된 부분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의자인 탈리브를 털어놓았습니다. 와라지의 말에 따르면 그는 돈 때문에 페르난도를 도운 것이 아니라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페르난도가 자신에게 자주 밥과 술을 사주며 아주 잘 대해줬기 때문에 그는 페르난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와라지는 납치는 인정했지만 사람을 해치는 짓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범행이 알테아가 계획한 것이고 페르난도가 지시했으며 탈리브가 피해자를 사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와라지는 사건 당일 페르난도가 알테아의 문자를 받은 후 탈리브 그리고 본인과 같이 길가에서 그녀들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줄리와 알테아가 영화관에서 나오는 걸 보고 바로 마스크를 쓰고 줄리를 납치하여 차에 태워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줄리를 미리 준비해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거기에는 이미 용의자 친구 2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줄리는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가리고 있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줄리를 혼내주고 다시 풀어주면 줄리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와라지는 대화 중에 페르난도의 이름을 실수로 불렀습니다. 줄리는 알테아와 친한 친구여서 그녀의 남자친구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줄리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미친 듯이 사정하며 페르난도에게 과거의 친분을 생각해서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당시 마침 알테아가 페르난도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곧 도착할 거라고 그곳을 빨리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도가 떠난 후 와라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른 2명의 나쁜 친구들에게 줄리를 지키라고 하고 본인은 다른 방에 들어가 자게 되었습니다. 한편 탈리브는 줄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줄리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부족했는지 탈리브는 친구 알도스에게 전화하여 여기에 예쁜 여자가 있는데 돈 주고 한번 해볼래? 라고 물었습니다. 알도스는 대담하게 차를 몰고 바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탈리브는 마치 닭고기를 파는 것처럼 줄리를 알도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와라지의 2 친구는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와라지를 깨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와라지가 줄리가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알도스가 무기를 들고 줄리의 얼굴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와라지는 알도스와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와라지는 좋은 말로 알도스를 달래려고 했지만 알도스는 비열하고 혐오스럽게 내가 좀 쓰면 어때? 어차피 나중에 처리할 거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알도스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며 와라지를 방 밖으로 쫓아내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몇십 분이 지난 후 알테아의 남자친구인 페르난도가 돌아왔는데 그는 햄버거를 사와서 줄리에게 건네며 배고픔을 달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햄버거 봉투 안에 있는 영수증을 중요히 여기지 않아 결국 그 영수증은 나중에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줄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그냥 비참하게 그들에게 애원하며 자신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들이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페르난도는 이미 탈리브와 알도스에게 줄리를 해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줄리는 다시 검은색 미쓰비시 몬테로 차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알도스가 먼저 줄리를 향해 사격했고 탈리브가 연이어 몇 번 더 쏘았습니다. 줄리가 숨을 거두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줄리를 길가에 버리고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알테아와 그녀의 남자친구 페르난도, 와라지는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탈리브와 알도스는 도피 중인데 만약 그들이 잡히면 역시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2013년 2월 12일에 재판이 시작됐지만 알테아와 페르난도는 2013년 3월까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알테아와 페르난도가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며 원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필리핀에서 극형제도 부활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지만 안타깝게도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3년 이후로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도망친 2명의 범인이 잡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와라지와 함께 체포되었던 젤레는 이번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 경찰은 그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만 기소하고 구금했습니다. 젤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가족들은 경찰이 그들 집을 수사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젤렌의 아내는 심지어 가해자를 찾는 것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젤렌 가족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도 젤렌을 공격한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알테아와 페르난도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재판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줄리의 가족과 법률팀은 진행 속도가 느리더라도 결국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